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네, 여기서 꼭 성공적인 결과,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의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머물면서 내 돈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 뭐 당연히 뭐 실패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주식 투자자는 제가 주식 브로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성공한 얘기만 해요. 그쵸. 그래서 옆에서 얘기한 거 너무 부러워하시면은 못 살아요. 맞아요. 실패한 건 맞아.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뵙는 전체적으로는 나 너무 수익이 안 나. 몇 프로인데 30%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거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길게 내 돈 자체가 쓸만한큼 의미 있는 돈으로 불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뭐 한번 밥 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21년도 막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이 있겠지만 작전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작전 얘기를 하면서 잘 가보시자고요. 최근에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나올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을 썼냐면 이런 말 썼는데, 아이가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할 때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말을 해줘도 밖에서 수르륵 하는 나뭇잎 긁히는 소리만 들려도 또 놀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불을 켜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면 이제 괜히 떨지 않는 거죠. 실체를 알면. 네, 어둠 속에서는. 계속 뚜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사실 저는 나중에 돌아봐도 판단이 옳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어떤 그 큰 그림을 갖고 시장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떨 수는 없으니까. 매번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져도 마음이 든든하고 떨어져도 덜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점점점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래서 밝은 곳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씩은 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간단히 좀 드리면, 중국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건, 중국이 투자해도 되는데 현재 상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작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미국이 중국을 계속 공격할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돼도.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왜냐하면 이 결정사항은 의회가 한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의회가 이미 법적으로 다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대세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눌러버리려고 했을 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항상 G1은 G2를 공격할 때가 있고,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눌러버려야 되는 게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럴 때 기본적으로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일본이 가장 큰 사례고요. 근데 그 일본은 사례적으로 어떠냐면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G2로서 일본이 너무 위협이 되니까요. 눌러버렸는데 어떻게 됐냐? 30년간 그냥 가라앉아버렸어요. 잃어버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케이가요, 그 80년대 후반에 4,000대를 제 기억에는 4,000대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숫자로는 4,000이 안 나왔더라고요. 니케이 225로 보면은 거의 4,000이라고 보시면요. 4,000에서 제가 기억하는 일본의 가장 그 안 좋았을 때 언제냐면 쓰나미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쓰나미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2011년. 2011년. 예, 막 그 쓰나미가 터졌을 때 많이 깨졌어요. 9,000대였었어요. 니케이 225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가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나라 주가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본 투자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죠. 4만에서 그죠. 9천이 됐으니까요. 거의 뭐 비트코인 맞잖아요. 코인 수준이네요. 이거. 맞잖아요. 만약 지수만 네. 보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붙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면 중국 투자는 제가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까지도 무슨 얘기했냐면, 근데 미국이 일본을 때린 건 환율이었었어요. 프라자 그 합의라. 그쵸, 그래서 그쵸, 엔화를 강세로 가게 해서 얘를 망하게 한 거거든요. 우리 근현대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네네,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그랬을 때 초반에 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돈은
환율은 뭐냐면 돈의 값과 그 금리가 돈의 값인데 그죠. 돈이 세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세냐 약하냐가 환율이잖아요. 세상의 돈은 센 대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띄고 있을 때 전 세계의 돈들이 투자로 여기에 참여했어요. 특히 부동산. 일본의 부동산.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돈도 많았지만 일본 국 자체 돈이 많았던 거예요. 왜? 일본은 그때 법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법인들이 법인 자금을 갖고. 그래서 그 버블이 컸고 너무 처참하게 터졌던 거예요. 깨졌던 거예요. 이게 진짜 버블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버블 그러지만 법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개인들인데 이 일본의 버블은 법인들의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자금도 막 들어왔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스릴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순식간에 달러를 확 빼버려요. 그러면 달러가 이제 이쪽이 강해지면 돈이 일로 막 빠져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붕괴돼요. 그래서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붕괴되면은 괜찮았던 회사들도 값이 헐값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보셨잖아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 국가부도의 날. 네, 거기에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미국의 횡포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그럴 때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행동주의 그런 애들이 와서 막 빌딩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헐값에. 일들이 사실 길게 보면 많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빈집털인가요? 이게? 뭐 게임에서? 무슨 털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 기억을 못하겠어요. 빈집털이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왔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뛰었는데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거에 의해서 30년 동안 다쳤던 거예요. 힘이 없었던 거죠. 지금 그럼 지수 어떻게 됐냐? 지금 2만 넘어서 움직이죠. 왜요? 아베의 어떤 행동? 돈 넣기? 유동성? 반칙. 그럼 뭐냐면 일본의 니케이 사주기? 아베노믹스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성공시킨 듯한데 좀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주식시장에 제가 지금까지 한 5년째 최소한 3년 이상 항상 제가 부르짖는 게 있어요. 일본 투자에는 발 안 넣어요, 제가. 일본과 연관된 왜죠? 거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반칙 때문에 뭐냐면 일본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니케이를? 주식을 사서 시장을 올렸어요. 어느 나라도 그렇니까 요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연준이 주식까지 사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말은 기억나요? 나왔죠, 말은. 네네네. 유일하게 일본은 ETF를 사서 일본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면 어느 시장보다 급하고 강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지네 돈으로 올려놨으니까. 지금은 안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지금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공포는 자꾸 오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완화잖아요. 글로벌이. 그런데 아까 그 미국이 썼던 게 뭐냐면 이럴 때 갑자기 지네들 경제가 괜찮으면 긴축으로 확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불이 번지는 것처럼 나머지는 그냥 초토화되고 무너지죠. 초상집이 되는 거죠. 약간 이 양극화처럼. 신흥국에서 막 돈이 일절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붕괴대가 일어나요. 그때 또 미국은 어때요? 달러를 통화 수합해주면서 엄청 베푸는 척 하면서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회사들 다 그때 가져갔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미국을 나쁘고 뭐 이렇게 많이 아니라 이게 자본시장이 반복됐던 일이니까 일본이 그렇게 당했으니 중국도 이제 미국을 거스리는 G2가 됐잖아요. 중국은 사실은 이번에 미국이 엄청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때 그분께서 반응을 좀 잘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그냥 바로 처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공세하고. 지구상에서 두 나라를 꼽을 때 중국이 이제 지금 GDP 성장률도 내년도 8%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6% 4분기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건전한데 미국은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이번 판에 원래도 올해 초의 숫자로 GDP의 75%까지 따라갔었어요. 중국이 미국에. 미국을. 네, 이미 그런 상태인데 요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은 내려오고 중국은 올라가는 패권 국가 그 커브에서 이제 확 가까워져 버린 거죠. 원래는 한 10년 이상 봤었는데
가까워져 버린 거죠. 왜? 코로나라는 그 변수가 미국은 나쁘게 중국은 좋게 만들어 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긴장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이대로 가다간 말 그대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트럼프 때까지 가져가던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거로는 속도 면에서 너무 느리고 약한 거죠.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만 빨리 격차를 지금 이 원래 났던 격차를 벌려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같아졌단 말이에요. 현재 내수 시장이 6조 달러 똑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중국도 내수 규모로는 지금 purchase power, 그러니까 구매력은 약하지만 시장 크기는 똑같이 6조 달러예요.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확 격차를 늘리는 방법을 미국은 앞으로 1년, 2년, 3년 죽어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려면 첫 번째, 사이즈가 이미 잽도 안 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요? 이런 거죠.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면 미국의 사이즈가 확 커져요. 아하. 아주 간단하네. 쉽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면 미국이 위험해져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다가 자칫 나이스하게 관리를 못하면 달러가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죠. 지금 위안화의 CBDC라고 위안화 중앙 디지털 통화 이런 것들이 자칫 한꺼번에 쓰나미로 몰려오면 미국이 달러 약세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위치를 확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패권 국가가 바뀐 거예요. 말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지만 결제 통화 비중이 위안화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끝인 거죠. 끝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달러를 약화시켜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만으로 계속 갈 수가 없고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21년에 달러 약세라고만 볼 수가 없다. 어느 순간에 강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약세로만 갈 수 없다. 어쨌든 돌아와서 그럼 미국은 어쨌든 미국 쪽을 읽을 때는 우리 미국 투자를 읽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몇 배나 큰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미 좀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릴레이를 할 때 저쪽 팀이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쫓아가야 될 때 쓸 수 있는 승부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중국은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여기서 이기는 방법,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금융 그런 시장들을 보니까 미국이 그거 하나는 명확한 것 같아요. 중국을 그냥 단칼에 쳐서 G2에서 내려가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미국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달러를 찍어서요. 그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녀야 부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달러를 푸는 걸로 버는 돈이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훨씬 커요. 달러가 나가서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 뭐냐면 어떤 거냐면 미국이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달러는 나가죠. 그렇죠.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막 쓰고 있는데 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이게 꿀이네요. 패권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그런 건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중국처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아주 그냥 축약한 거예요. 달러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동안 4조를 양적 완화했는데 지금 단 몇 달 동안 3조 찍었어요. 그렇죠. 3조 완화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나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미국을 괴롭게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막 폭등하면서 어려움이 돼요. 근데 얘가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면 아까 말한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많아져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밖에 나갔을 때 이거를 통째로 이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크기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는요, 대표님? 아직은 그런 시장. 내수 시장 소비 그게 너무 작아요. 그 사이즈가. 테슬라가 중국을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이 정도 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반이에요. 지금 현재.
목표는 거의 70%까지도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무조건 테슬라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중국이 없으면 또 유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은 살려는 놓되 목숨줄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 하에 있도록. 예, 그럼 그 목숨줄 그게 뭐냐? 이게 기술이에요. 특히 어떤 거? 반도체 기술. 그래서 요번에 SMIC 규제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미국을 추적해서 위협스럽게 만들었던 건 일본은 밸류체인이 자기네 혼자 안에서 다 완성돼요. 예를 들어서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우리 지금 반도체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비메모리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국에 지금 있는 것도 드물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는 파운드리가 가능한 TSMC하고 경쟁이 되는 회사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하나인 거죠. 이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부터 팹리스 파운드리가 다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국 이 정도인데 일본은 이게 정렬 쫙 돼 있었죠. 왜냐면 일본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예요? 기술의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 회사가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작은 부품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밸류체인이 완전히 한 나라에 집중됐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미국이 조절이 안 돼요. 목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예를 들면 반도체의 밸류체인이 중국 안에 다 있지 못하도록 간단히 말하면 반도체 굴기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SMIC를 지금 규제를 해버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최종 단계에 위에 올라가 있는 기술들은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중국은 현재 14나노 단계밖에는 접근이 안 돼요. TSMC나 삼성전자를 통해서만 위에 단계의 그 기술들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SMIC를 딱 잡았더니.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계속 쥐고 있고 싶어 해요. 미국은. 왜? 까불면 눌러버릴 수 있게. 그리고 지 혼자서는 까불지 못하도록. 살려는 두면서.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목줄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절대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듣기에 어떤 분야에서 화웨이를 많이 그랬잖아요. 네. 5G. 예, 5G에 관련돼서는 화웨이가 글로벌 넘사벽이에요. 그렇죠. 특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럼 내버려 두면 5G가 밸류체인을 중국에다 완성하게 돼요. 그럼 나중엔 건들 수가 없게 돼요. 지금처럼 뭐를 건드려도 얘네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SMIC를 왜냐하면 어떻게 SMIC를 직접 규제한 게 아니라 ASML이라든지 이런 미국 회사의 어떤 기술 없이는 얘네가 뭘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 그쵸.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봐줘요. 그래서 돈도 지금 미국 그 해외에서 자금도 중국에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작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은 목줄을 쥐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보자고요. 작전으로. 중국은 그럼 목줄은 쥐었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말한 이 반도체라는 기술은 지금 오늘 주제잖아요.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버릴 수가.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뭘 못하냐면 자율주행차 못해요. 그죠. 인공지능도 안 되잖아요. 네, AI 이 모든 되죠. 거가 반도체. 지난번에 한번 엔비디아가 왜 그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예, 그게 자율주행 그거의 가장 핵심 기술인데 현재로 봐서는 AI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반도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힘이 없으니 깨갱하지만은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하려고 할까요? 이 안에다가 자기들도 밸류체인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싶겠죠. 미국이 어디를 막으면 따로 또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려면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중국의 내수 시장에 테슬라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려면 시장이 커야 돼요. 시장이 규모가 있고 소화력이 있어야 테슬라가 여기를 탐내게 되잖아요. 그죠. 쓸모없는 시장이 돼버리면 여기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변. 그래서 중국은 뭐부터 하기로 했냐면 시장을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시장? 소비 시장.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돈이 정부가 그 돈을 풀면 어떻게 돼?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렇죠. 이건 부양이야. 이건 중국이 여러 번 경험했어. 부채 위기, 그쵸? 정부가 너무 많은 걸 일으켜서 하면 부채 위기가 와. 그죠? 그게 아니려면 소비력이 높아지려면 개개인이 구매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이 중국이 소득이 1000위안 이하인 인구가 6억이래요. 1000위안은 17만 원이에요. 월에요? 연이죠. 연에 17만 원이요? 네. 그래서 6억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중국의 시장을 키우려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수부양 하면은 중국의 기업들을 뭐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거. 좋은 제품이면 많이 팔리니까.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못 사. 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쌍순환 정책에서 내순환은 딱 그거예요. 도시화. 그래서 맞아. 내부에 있는 도시들이 도시화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는 건데 소비를 할 수 있게 뭘 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지 소비를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분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화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사용해서 인당 그 소득을 아까 말한 1000위안이 아니라 2000위안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뭐라 그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에 바로 사용되는 소득. 그렇죠. 그걸 늘려주는 거예요. 그걸 늘려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한 밸류체인을 국내화하는 게 그거하고 만나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저부가가치 일이 있고 월급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많은 일들은 뭐냐면 저부가가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건 어떻게 되면 버블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월급이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면 급여가 높은 게 정당화되고 정상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잘 보시면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온 나라냐? 정부가 보호해줘서 성장한 나라예요. 잘 들어보세요. 클라우딩 컴퓨팅을 제가 2017년도부터 투자했어요. 그 당시에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60% 점유율을 갖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대 막 이러던 때예요. 그런데 딱 하나 저는 투자를 어떻게 했냐? 미국 글로벌 클라우딩 컴퓨팅에다 투자하는 뭐 그 당시 SKYY 같은 거 샀고요. 근데 또 하나의 시장을 또 따로 클라우딩을 해야 됐었어요. 왜? 중국 시장만 이게 안 먹혀. 중국 시장의 클라우딩은 규모는 딥다 큰데 아마존 1위, 텐센트 2위. AWS, 알리바바 1위, 텐센트 2위. 아마존은 쫙 밑에 1%도 안 돼. 전체에서. 왜 그랬어요? 정부가 막아주니까. 중국 것만 하라는 거야. 전기차도, 그러니까 현대차도 왜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보조금을 주는데 현대차는 갖고 있지 않은 소형 1600cc 아래 얘네만 보조금을 줘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전기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좀 기술이 떨어지는 거야. 하자가 좀 있죠. 떨어져도 팔리니까. 중국 스타일. 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아까 말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다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들어오면 경쟁해야 되거든. 근데 중국이 볼 때 경쟁하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력을 빨리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도들 있잖아요. 내비두고. 예. 국유 기업이지만 일단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진짜 부도 위험이 왔던 건 2018년도, 19년도였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땐 진짜 부도였었어요. 왜냐면 부도 개수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세미나 같은 거 한 자료에 보면 다 막 그거 엄청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막 200개씩 부도가 나던 그런 상황에서 국유회사는 한두 개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70개가 부도 났는데, 그러니까 부도 수는 확 줄어들었어요. 70개, 제가 숫자를 보면 80개가 부도 났는데 70개가 국유 기업이야.
너무 다르잖아 색깔이. 부도수는 확 줄었는데 왜 미국이 무역 분쟁을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덜 나지 당연히. 지금 부도가 더 나면 이상한 거지. 작년이 더 났어야지. 그죠, 그죠. 올해 덜 나는 건 이상해. 덜 났어. 덜 났는데 대부분이 국유기업인 거야. 이상하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22일 날 끝났어요. 여기에 보면 8가지를, 이거는 중국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면적 개혁 개방 추진. 전면적으로 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경쟁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유지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요게 알리바바 독점 규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과학기술 자립.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립이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업망, 공급망의 자체 통제 능력 강화. 이게 뭐예요? 산업망국 자체 밸류체인? 밸류체인을 자체가 통제할 수 있게만. 이게 지금은 그런 자체 통제가 안 돼? 안 그렇죠. 되지. 왜? 미국의 SMRC 딱 잡으니까 그냥 끝이야. 밸류체인이 없어 그냥 여기. 이거 안 하고 지들끼리 할 수 있는 자체 통제력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밸류체인을 중국 내에다가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는 그죠?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의도되고 굉장히 관리되고 있는 부도다. 그 다음에 독점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뭔가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독점 부분, 알리바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얘기 드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양면 같아요. 양면? 그러니까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데 중국의 기술을 제가 굉장히 높게 치는 기술이 있어요. 중국에도 제가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고 진짜 지금도 투자되어 있는 게 뭐냐면 AI는 중국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독보적이에요. 미국보다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낫다라고? 예, 낮지가 않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런 중국 기술 중에 바이두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AI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두가 요번에 스마트카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저력이 있어요. 실제로 바이두는 중국 내에다가 독자적인 AI 엔진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그 기기들을 많이 내놨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인공지능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 중에 정말로 이 인공지능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빅데이터의 양이에요. 물론 빅데이터도 질적인 게 있고 그쵸. 좀 그런 게 있지만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면 그 양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는요,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 진영과 웨이모와 구글의 자율주행과 테슬라는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찍은 데이터 양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야 되는 네. 데이터 양이 160배 많아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내놨어요. 자기네 테슬라 보험회사를 낼 수 있을 정도. 상품. 예,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어요. 160배 많다고요? 네. 테슬라가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찍은 자율주행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애플카 나온다잖아요. 네. 애플도 결국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빅데이터의 문제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근데 애플이 크는 동안 테슬라는 자고 있지 않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격차를 쉽게 줄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왜 인공지능에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왜 인공지능을 높게 보느냐? 중국은 빅데이터를 그냥 막 줘요, 정부가. 그죠. 인권이 없죠, 거기는. 네, 고객 정보, 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 그쵸. 어떤 그런 거 개념 없이 그냥 막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보다 바이두는 빠르게 인공지능에서 성장했어요. 바이두의 인공지능 엔진은 정말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로 딥러닝, 머신러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그쵸. 예. 이 부분. 그래서
중국이 제일 발달한 AI 기술 쪽이 이커머스 쪽이에요. 아, 이커머스. 네, 그래서 중국은 저는 이커머스를 투자해 왔어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딱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앞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빅데이터를 알리바바의 수준이 어떻게 됐냐? 정부를 넘어선 거예요. 제공을 했더니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번에 잡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독점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알리바바가 지금 타겟이지만 알리바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마윈이 심사를 건드려서 그렇다. 시진핑의 심사를 건드렸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사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가 데이터를 그 뭐라 그럴까요? 관리, 통제.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이. 중국에게도. 미국 어때요? 미국도 해요. 유럽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미국 투자를 할 때 빅텍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스닥 100을 사는 그 단일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그 산업은 성장을 할 때 그 산업의 대표가 돼 있는 빅텍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도 그 산업은 계속 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도 아까 기술 중국도 싸움이니까. 그죠? 기술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과학기술 자립 기술 패권 싸움이라 중국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산업은 키우는 거예요. 다만 빅텍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비율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똑같기 때문에 그 산업은 클 거라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빅텍 위주가 아니라 그 아래 산업의 다른 기업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중국 투자의 핵심은 빅텍 위주가 아니라 산업에다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 빅텍은 그러면 미국 빅텍들처럼 어떤 그 밸류에이션 같은 걸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중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렇기 오르지 때문에 않았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충분히 살만한 가격인데 지금 규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정부가 틀어주려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 사야 돼요. 분할 매수할 사람만 사셔야 돼요. 지금 한 번에 사는 건 조금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소형 기술주 위주로 돼 있어요. 중국 투자가. 그래서 저희는 계속 사요. 근데 대형 기술주를 사는 그런 ETF를 하실 때는 정말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장은 확실히 할 것 같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두 같은 데는 정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국은 구조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요. 샤오펑과 샤오미를 샤오펑이 잘 되면 알리바바가 잘 되는 구조예요. 다 알리바바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텐센트는요. 바이두, 니오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한 회사들. 바이트텐스나 메이티안핑 얘네는 리오토라는 자동차 회사.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리바바를 투자하냐, 텐센트를 투자하냐, 징둥을 투자하냐, 뭐 이런 것들이 걔들이 다 투자해놓은 회사와 연관이 다 있거든요. 이 세 개의 그룹 어디가 더 1위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켜보면서 하고 있고 제가 다만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바이두 쪽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투자할 가치는 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규제 때문에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으니 쉽게 올라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사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최근에 한 2016년부터 보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4년 됐나요? 4년 정도에 1800% 정도 됐거든요. 사실 더 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중국 이 빅텍에다 투자를 하는 것도 한 2, 3년 보시고 투자할 거면 그죠. 충분히 하셔도 되세요. 최소 2, 3년이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저는 그 용어는 좀 싫어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신 건 너무 잘 됐고 삼성전자를 사시는 거 너무 좋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과 함께 바벨 전략으로 2, 3년 투자하는 기술주 투자를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2, 3년을 들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줘요. 그죠. 근데 변동성은 또 많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내내 기술주만 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민감주들이 오르는 시대라고 하니 기술주가 좀 팽을 당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갖고 있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사란 얘기는 아닌데 이 부분도 충분히 2, 3년 가져갈 만큼의 보상은 줄 것 같다. 왜? 세상이 그 기술들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테슬라가 말하는 그런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을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랬죠. 그죠. 본인을 플랫폼 회사라고 본다 그랬죠. 플랫폼 회사. 그럼 이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저희는 뭐라고 이걸 폼 팩터라고 불러요. 이 핸드폰이 폼 팩터가 딱 됐을 때 비로소 모든 산업이 여기에 다 들어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나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 핸드폰과 같은 그런 폼 팩터가 전기차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시대가 되려면 앞으로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들고 계속 버티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기술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개인이 버티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알리바바가 하루에 16%씩 움직이는데 이걸 들고 있기란 쉽지가 않아요. 많이 그렇기 들고 때문에 있는 분들은 네, 적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간히 나의 생각을 이게 단단히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유대하면서 이걸 지켜가는 거, 포트폴리오를 유지해가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한 종목을 사면 조금 더 힘든데 그 산업을 사면 조금 더 견디기 좋고 수익률은 개별 종목 대박 난 것처럼 그렇진 않아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나와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 투자도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일본이 갔던 길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계속 내려가는 왜 미국이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팡 죽여버리고 나니까 힘들어져서 안 죽이는 것 같거든요. 중국은 개방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개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글로벌이 겪었던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사고를 쳤는데 한국이 훨씬 더 빠졌어요. 망가져 버렸단 그죠. 말이죠. 중국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의존 지역이 돼버려요. 달러로 미국이 얼마든지 두들겨 팰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방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방은 하되 중국은 다른 나라가 당했던 것처럼 당하지 않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블 조짐만 있으면 바로 긴축에 들어가서 일본이 신나가지고 막 파티하다가 망가져 버린 것처럼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 몰려 들어와서 버블이 될 것 같으면 긴축을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군데군데서 긴축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긴축이냐? 진짜 긴축으로 들어가면 글로벌 살 수가 없어요, 현재. 예, 근데 지금 긴축의 모습을 보이지만 긴축은 아닌 듯해요. 다만 의도를 갖고 있다. 관리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2015년도 중국 시장 6천 갔었어요. 그때 왜 갔는 줄 아세요?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 그때 1%였었어요. 왜 올랐죠? 지들끼리 사서. 중국 이 사람들이 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중국 시장 3천에서 지금 막 올라갔던 적 있었잖아요. 몇 달 전에 중국만 올라갔던 때 있었죠. 그죠. 그때 중국이 긴축하는 듯한 표현을 또 확 내려보내요. 그게 뭐냐면 과열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증거금 신용 쓰는 거 확 막아버리고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중국이 관리하는 건 뭐냐요? 천천히 올라가라는 거예요. 확 올라갈 것 같으면 마치 죽이려는 듯이 가격을 끌려는 듯이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긴축에 들어간 것 같으면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중국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죠, 맞아. 시장 투자를 줄여야 돼요. 중국이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속도 조절이지 방향이 긴축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왜? 지 혼자 긴축하면요. 힘들어요. 지금은 글로벌 구조상. 그러니까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죠. 네네. 계속 관리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시장 투자 관련돼 가지고 네. 한 10분 정도로 네,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반도체에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슈퍼사이클의 정의도만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막 거의 7년씩 올라야 슈퍼사이클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주시장에서 이미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디램 가격의 반등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중요한 팩트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대규모 그 반도체 투자가 같이 겹쳤던 적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이때 대상승이 일어납니다. 대규모 투자와 예. 사이클이 겹쳤을 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디램 호황, 그 메모리 호황 있잖아요. 이게 겹쳤을 때 엄청난 상승이 가능한데 내년도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그 모멘텀들이 같이 만나고 있는 정도예요. 내년도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은 이 그 디램 가격,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특별히 이걸 알아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상하반기에 제일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약세를 가져왔던 요인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들의 서버 디램? 예, 그쪽이 약했어요. 근데 요번에 인텔이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보강되고 있는 중이라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부터 해가지고 메모리들 값이 지금 20%씩 막 상승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메모리 쪽의 호황이 이제 뭔가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메모리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반도체 좋잖아요. 두 번째, 비메모리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신 거 애플이 반도체 내놨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M1? M1. 예.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에 진출하겠다. 또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애플이 M1을 만들 때 그거를 생산해 내는 데가 어딘가요? TSMC? 그쵸. 그게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테슬라도 애플도 반도체를 내놓으면 반도체 산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조해 주는 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TSMC가 혼자서 먹던 걸 삼성전자가 지금 나눠서 먹고 있는데 기술이 따라갔어요. 그죠? 그 뭐 5나노, 뭐 14나노 이게 그 기술을 말하는 건데 그 기준이 EUV 장비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회사,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까지. 어쨌든 그런 정도로 들어갔잖아요. 점유율은 아직 TSMC가 높지만은 이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애플도 주문을 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문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얘네들한테 반도체를 공급하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번 주에 주가 쫙 빠졌습니다. 다. 근데 그 수혜가 어디로 간다고요? 삼성전자. 네. TSMC지만 TSMC는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쪽은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독보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TSMC가. 그렇죠. 뺏어 먹는 건 삼성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내년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빅텍은 반드시 자체 반도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수혜는 항상 어디가? 파운드리가 가져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강화 투자를 이제 투자하는 거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발표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시장 돌아가고, 그러니까 공장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만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국 반도체를 투자해 왔어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에 반도체는 아주 베이직한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투자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당연한 거였고 근데 그게 경기 민감주 투자하는 것과 맞물렸어요. 반도체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두 가지가 지금 바벨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기 민감으로서도 반도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 갖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 현재. 그래서 한국 반도체도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섹터에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시더라도
반도체 섹터 정도를 이제 2021년 1분기, 2분기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반도체 섹터. 장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덱스 반도체 예, 이런 그런 거 쪽이죠. 말씀하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가 왜 점점 이럴 수 있느냐. 하반기가 되면 얘기 또 달라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또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6개월 내지 한 어느 정도를 보내고 나면 준비가 되면 이때부터 그 피벗 아시아. 무슨 얘기냐면, 다자간 그 무역 그런 협상에서 한국에게 너 중국 편이야, 미국 그렇죠. 편이야를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때가 내년도 하반기 뒷부분에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난감해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기존에 지금 중국을 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혜를,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텍들이 반도체에 진출하고 생기는 수혜를 상당히 겹쳐서 수혜를 누리는 데는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가 왔다고요? 메모리의 호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한국의 반도체도 주목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뭐냐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PR 이번에 지금 8만 전자잖아요, 그렇죠? 예, 8만 장중에 찍었는데 오늘 8만 갱신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PR 몇 배일까요? 지금 현재 가격 15배입니다. 15배. 15배. 예. TSMC는 몇 배? 더 높지 않나요? 30배 가깝죠. 아마 30배의 그런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의 빅텍이 받는 PR을 한국의 빅텍이 받아도 되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차이가 지금 많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요는 앞으로도 10년 동안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 2년은 정말 뭐 오른 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막 이래서 그 실적 장세가 오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여름 장세예요.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오른 놈이 천정을 뚫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아무거나 비싸지면 사라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호황이나 이런 쪽들은 지금 묘하게 한국이 그 수혜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자. 예, 관심 좀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